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을 갔었어요. 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우리 나이가 지금 이제 55세 이렇게 되니까 엄마 아버지들의 연세가 보통 다 8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요새는 글쎄 아직은 결혼식은 시작이 안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20대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장례식은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초상이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나요. 갈 일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 동창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장례식에 갔는데 같이 그 동창이랑 얘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미경아 있잖아. 너 그런 생각 해봤니? 내가 우리 아버지 요번에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 너 사람 죽는 것도 실력이다? 그거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보니까 정말 최고로 돌아가셨어. 정말 멋지게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우리한테 정말 많은 걸 알려주고 돌아가셨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요, 암이셨어요.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제 8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아버지가 보니까 사람이 말이야, 나이 들어서 잘 아파야 되고 잘 죽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빠는 이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했고 준비를 많이 해왔어. 나 있잖아, 니네 걱정하지 마. 아버지 아플 비용 따로 있거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도 돈 필요하다. 태어날 때만 돈 필요한 거 아니여. 죽는 비용도 아버지가 마련해놨어. 자식들이 그때부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6개월 동안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가시고 나서 자기 와이프가 살 집, 그러니까 엄마가 살 집을 당신 너무 큰 집에서 살면서 애쓰지 마라. 작은 집으로 옮겨라. 그래서 엄마 작은 집으로 옮겨드리고 편안하게 여기 있어라. 그리고 자산을 다 정리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원래 원하셨던 대로 60%의 자산은 사회에 다 환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갖고 자식들한테 선물로 줬답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돈은 뭐냐면 이 돈은 내가 아플 비용이다. 나 아프는 비용 니네 돈으로 쓰지 않겠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분 사람이 앓는 돈을 준비하는 사람 보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병원에 있겠다고 병원을 정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래요. 내 친구들 좀 보니까 나중에 나의 노후에 아플 비용을 준비 안 해놓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더라. 자식들 어때요? 자기 애들 키우고 자기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데 그 돈도 버거운데 부모 아파야 될 앓는 비용을, 병원 비용을 감당하느냐고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존엄성이 사라지더래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자식 돈에 맞춰서 병원에 끌려다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식 돈에 맞춰서 아파야 되는 거예요. 자식 돈에 맞춰서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식이 여럿이면 모르겠어. 근데 뭐 꼭 여럿이라고 좋은 것도 아닌 거 아시죠? 여럿이 다 똑같이 가난하면 또 그것도 엄청 지네끼리 싸우게 만들어요. 근데 자식이 한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한테 모든 짐을 지어야 돼. 그게 너무 미안한 거를, 미안해하는 걸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르신들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 말 뭔지 충분히 마음으로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 자식 돈에 맞춰서 아파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겪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그게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게 얼마나 자식들한테 미안한 상황인지.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플 비용을 따로 준비해놨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얼굴만 자주 보여줘라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자신이 아파야 될 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임종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처리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를 불러서 얘기했답니다. 내가 심정지가 오면 연명치료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절대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의사가 그랬대요. 이거 자녀분들이랑 상의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내가 내 아내랑 이미 다 상의는 끝냈어. 자식들한테 아버지를 연명치료 할래요 말래요 물어보는 건 우리 아이들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니 절대 아이들한테는 물어보지 마시고, 그걸 결정하게 하는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이게 본인이 결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부인과 함께 상의해서 다 깔끔하게 그걸 딱 사인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내가 막 벽에 똥을 쌀 수도 있고 내가 막 아파서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무의식 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가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겁을 먹을 수는 있으니 내가 죽기 전 며칠 동안은 1인실로 나를 옮겨다오. 그럼 거기서 너희와 얘기하면서 편안히 가겠다 하셨대요. 그래서 1인실로 옮기시고 거기서 편안히 며칠을 계시는 동안 이분이 그 전에 해놓으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정신이 맑고 남아있을 때 병실에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휴대폰에다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녹음했는지 아세요? 아들, 딸, 손자,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모두에게 각각의 영상 편지를 다 남기셨어요. 그걸 다 녹음을 했대요. 할아버지다, 뭐 며느라 하면서 얘기하고 손자, 손녀한테는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살았고 이제 충분히 살았고 할아버지는 간다. 마지막 영상 끝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 있었대요. 나는 그 얘기 듣고 너무 눈물이 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할아버지가 부탁이 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늘을 봐라. 할아버지가 거기 있다. 거기서 너희들 잘 되라고 늘 기도하고 있을 테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하늘을 봐라. 할아버지가 하늘에 있다. 영상 끝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대 이게. 그래서 너무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하고 가신 거죠. 제 동창이 나한테 이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아버지였었지만 평생 나한테 스승이었다 미경아. 근데 마지막으로 완벽한 스승으로 가신 거야. 어떻게 아파야 되는지, 죽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너 사람이 그렇게 존엄성을 지키면서 돌아가시는 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죽어야지. 미경아 너한테 얘기 꼭 해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네가 유튜브 하잖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라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걸 너무 얘기해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막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분처럼 정말 멋있게 사람이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중간에 멋지게 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 마지막 모습 정말 인간의 존엄성에서 여러분 태어날 때는 존엄성 그 가치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않지만 사실 죽을 때가 더 85년 살아낸 실력이잖아요. 살아낸 실력으로 어떻게 내가 내 존엄성을 갖고 가느냐, 이거 정말 전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우리가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면 60 이후는 노후라고 생각해서 남은 힘으로 살라 그래요. 남은 돈으로 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어때요? 남은 힘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남은 힘을 갖고 살려다 보니까 점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남은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되게 남을 게 없어요. 정신도 말짱하지 않고 자존감도 말짱하지 않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거기다 막 돈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남은 걸로 하려다 보니까 너무 없어. 남은 게 너무 없으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큰 신세를 지고 간다거나 자식들에게 너무 미안하게 간다거나 내가 내 존엄성을 못 지키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55세잖아요. 이제는 부모의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내 죽음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30, 40대 때 부모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저도 계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도 나중에 내 존엄성을 마지막 90세건 언제건 마지막 그날까지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 첫째 해야 될 일,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공부가 뭔지 아세요? 철학이요. 깨닫는 힘이요. 이걸 자식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 아무도 날 안 가르쳐요. 누가 날 감히 나한테 조언을 해요. 뒤지게 말하고. 그리고 또 나이도 들고 어때요? 고집이 더럽게 세셔져.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지 스스로라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어때야 돼요?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 자존감이 강한 생각, 이런 생각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철학이 있어야 멋지게 죽어요. 철학. 그래서 나이 60 이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인문학 공부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어야 내 죽음이 어때야 되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결정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강한 나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철학 공부 꼭 하세요. 공부 시작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생각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면 뭐가 단단해야 되냐면 내 일상이 단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일상이 뭐예요? 돈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일상, 내 생계를 남한테 이렇게 맡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정권이 남한테 가 있고 내 존엄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내가 살아야 될 장소, 내가 살아야 될 나만의 가치 있는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내 결정권이 사라져요. 이 결정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결정권이 부모한테 있었죠. 결혼해서 아이들 키워서 어른이 되면서 결정권이 나한테 있었죠. 이제 이 결정권은 어때요? 끝까지 내가 갖고 가야 되잖아요. 나는 어느 장소에서 치료받고 나는 어떻게 앓을 것이고 나는 어떻게 아플 것이며 그리고 나는 어떻게 죽을래? 이거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결정을 내 자식들한테 맡긴다는 건 내 존엄성이 없어지고 내 존엄성대로 결정할 수 없는 거 플러스 뭐예요? 자식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라는 후회를 엄청나게 안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나 책임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한편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식들이 내 부모에 대한 후회를 안고 나 죽은 다음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건강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딱 갖고 살면 자식들이 덜 후회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걔가 그걸 다 못해서 내가 이거 못해줘서 후회스러워요 하는 그런 걔가 갖지 않아도 되는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 후회를 주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로서의 또 하나 해야 될 자식에게 줘야 될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일상을 지키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일상을 지킬 수 있는 힘, 거기에는 물론 돈도 포함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내가 아플 때 어떻게 아플 것이냐. 아프면서도 나 하고 싶은 걸 조금씩 하고 아프면서도 기쁘게 살고 아프면서도 내 일상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또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점점 나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워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죽겠다. 파이널은 뭘까요? 그 아버지처럼 무엇인가 남기는 거죠. 영상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잘할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봐서. 이거 뭐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웃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휴대폰을 하면 되게 간단해요. 뭔가 자식들에게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오랫동안 내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마지막에 멋지게 잘 정리하시고 간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내 자식들이 나 때문에 울더라도 후회 때문에 울지 말고 나 때문에 살았던 나와 함께 살았던 행복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게 그래서 또 그런 웃다가 또 엄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도 또 한 번 엄마를 생각하면 미소 지을 수 있게 아버지를 생각하면 미소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마무리 잘하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실력입니까? 30, 40대, 40, 50대 때 애들 키웠던 실력보다요 애들에게 좋은 기억을 영원히 남기고 가는 스승 같은 엄마 아버지로 돌아가시는 것 이 죽음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게 엄청난 실력인 것 같아요. 그 실력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갑자기 1년 만에 해치우려고 아니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한 60부터는 천천히 준비해 나가고 준비된 것이 곧 60대 70대의 삶이고 그 삶이 곧 준비가 되고 이렇게 되게 단단하게 잘 살아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저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오래된 삶을 잘 정리하고 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50대 넘고 60대 가까우신 분이라면 우리의 노후의 삶 단단하게 노후 전반기 즐기고 노후 후반기에 가서는 정말 자존감 있게 존엄성 있게 내가 나를 다루고 내가 나를 잘 데리고 저 세상으로 가는 법 뭐가 있을까? 지금부터 단단하게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죽음 후에라도 멋지게 우리가 남을 수 있는 것 정말 아이들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것 부모 노릇 끝까지 스승답게 하는 것 잘 생각하시고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50대가 내가 50대가 돼봤잖니 지금. 내가 55이나 됐잖아. 이제 동창회를 나가면 너무 웃겨. 진짜 많이 나와. 옛날에는 바빠서 안 나왔거든. 근데 점점 합류해. 이 합류가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합류했다는 건 은퇴했다는 뜻이거든.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집에 들어가기 좀 껄끄럽고 또 집에서 별로 환영도 못 받고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번개가 이렇게 잘 되는 세대는 50대밖에 없을 거야. 우리 30대 때 아무리 번개 쳐도 바빠서 못 나오고 뭐 야근해야 되고 뭐 애 낳고 돌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유가 없어. 안 나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갖고 아침에 번개 치잖아. 그러면 점심 시간에도 20명 나와 앉아 있어. 놀라울 정도로 애들이 모임을 나오거든. 그 이제 참 그중에 가엾은 애들도 되게 많지. 제일 가엾은 애가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우리 또래 딱 이제 우리가 지금 몇이야? 나 몇 살 됐니? 55세. 그걸 가르쳐 주냐 그래? 난 자꾸 54신 줄 알아. 55세지. 용띠니까. 이제 한 번 얼마 전에 4명이 모였거든. 물론 이제 나만 여자고 이제 셋 다 이제 남자들이었지. 근데 이제 상황이 다 불안해. 예. 하나는 완전 불안해. 이제 왜냐하면은 한 1, 2년 내에 국장을 못 달면 나와야 돼. 예. 또 하나는 더 불안해. 걔는 1년 내에 그 승진 연한이 있어. 요번에 그 계급하에서 한 번 승진을 못하면은 계급정년이라고 있어. 그래서 그 계급에서 승진을 못하면 그 계급에서는 갈 데가 없어. 이제 공무원이라서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 올라갈 때까지는 다 간 거야. 이제 그야말로 이제 임원 못 달면 나와야 되는 거지. 이제 공무원. 근데 공무원은 한없이 다니는 줄 알았더니 직급이 높은 공무원은 그게 아니더라고. 계급정년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나와야 되는 상황. 그래도 그나마 한 친구는 그래도 뭐 교수니까 그래도 뭐 정년이 65세 있으니까 좀 살만하고. 근데 이제 거의 나까지 포함해서 누가 더 불쌍한가 경연대회 같았거든. 이제 연말에 송년회 하면서 너무 웃기더라고. 근데 하나가 근데 제일 불쌍한 애가 누구였냐면은 2명 유학 보내네. 걘 거지 됐더라. 그러니까 50대 남자가 제일 불쌍해지는 방법은 애를 유학을 보낸 거야. 걔가 제일 후회하는 게 자기가 애 둘을 유학을 보낸 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유학 붐이 있었고 또 유학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은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할 줄 몰랐던 거지. 근데 두 아이가 뭐냐면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면 애들이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배운 것과 돈과 연결시켜야 되잖아. 그래야 배움이 끝나고 돈터로 넘어오잖아, 이제 애들이. 근데 얘네가 배우는데 너무 익숙한 거야. 그래갖고 배우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는 애들은 이게 안 맞아 들어가. 이게 돈이랑 이렇게 맞추려니까 약간 삐끗하면은 대학원 가. 아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면 혹시 더 배우면 될까?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아버지는 일찌감치 대학 졸업하고 자기 배운 거랑 돈이랑 일찌감치 20대 중반에 연결시킨 사람이잖아. 근데 얘네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오래 배우면 있잖아. 끝까지 돈이랑 못 맞추는 애들도 있어.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우리가 진짜 은퇴를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은퇴를 하려면 애들이 우리부터 독립을 해야 진정한 은퇴거든. 애들이 우리한테 독립을 못 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 돈을 쓴다는 거잖아. 여전히 애들은 돈을 쓴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애들한테 경고장을 날린 거야. 진짜 경고장을 날렸대. 어떻게 했냐면 편지를 쓴 거야 애들한테. 네가 여태까지 쓴 돈을 다 일목요약의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어. 오죽했으면 그 짓을 했겠냐고. 애들이 충격을 너무 안 받으니까 뭐 해도 돈이 나오겠지 생각을 하니까 대학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배반감마저 느껴졌대. 이 상황인 걸 얘네가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갖고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하고 니네가 앞으로 대학원을 가면 쓰게 될 돈도 정리를 하고 아버지는 그 돈이 없다. 지금 잔고가 하나도 없다. 그걸 알려준 거야. 근데 그날 정말 눈물이 나더라는 거지. 자기도 이렇게 빨리 은퇴라는 게 다가올 줄은 몰랐고 그러면서 하나라도 정신 차리면 다행인데 그나마 둘 다 더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고 뭐 제 꿈은 이거예요. 그런데 뭐 꿈이라는 숭고한 말 앞에서 아버지 돈 따위가 정말 내 꿈을 방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능력 있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그걸 뒷바라지를 못 해주는 것에서 멀쩡한 남자가 갑자기 능력 떨어지는 남자 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하겠냐. 걔가 술 제일 많이 마셨어 그날. 너무 안 됐더라고. 사실은 난 너무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너무 돈 들여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정말 별로 의미가 없구나. 요즘엔 그랬다 그래서 엄청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의 부모들의 생각이 효율성이야. 우리 50대들이 만나면 대부분 자녀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해. 옛날에는 안 그랬다? 옛날에는 뭐 누가 뭐 좋은데 유학을 보냈고 막 엄청 떠벌리고 자랑했어. 근데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랑 연결을 못 시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이 연결을 아직도 아버지가 파이프를 대고 있는 거야. 돈 파이프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주위에서 다 보고 자기가 비참하다고 말해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대부분 만나면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애를 키웠나에 대해서 말해. 진짜 우리끼리 얘기해. 야, 그 리얼이라니까. 야, 엄마 넌 그렇게 해서 돈 하나도 안 들였잖아. 얘가 제일 효과적이야. 어? 야, 그래서 뭐 그냥 한국에서 대학 나와갖고 그리고 너 바로 취업했잖아. 그리고 뭐 대학원도 안 갔잖아. 야, 젤라 네가 젤라 막 이런 얘기 한다니까. 왜냐하면은 마지막 노후 정산을 해보니까 남은 게 없거든 우리가. 야박해. 사실 어찌 보면 부모가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애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야. 지금 모든 55세들 만나보면 대부분 다 부모가 80대거든. 부모 다 아파. 다 뭐 관절염이 아프시건 루마티스 관절염이건 치매건 암이건 다들 병자잖아. 왜냐하면 80대 이후는 대부분 다 병을 안고 살아서 가야 되는데 병원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 이제 우리가 슬슬. 병원비 장난 아니지. 만약에 간병인을 쓰잖아. 그럼 거의 부모 병구안비로 200 이상이 나가는 집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그래. 뭐 수술 같은 거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우리 부모님들이 거의 90을 넘게 살면서 되게 아프시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 비용 엄청나지. 그 다음에 애들 비용 아직도 나가지. 애들 다 독립한 애들 없어. 다 돈 못 벌어. 대부분 다. 애가 어린애는 아직도 군대에 있다. 그러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둘 다. 그게 어디냐면 50대가 벌어서 새 집 살림을 하는 거야. 애들 키우고 나 키우고 부모 먹여 살려야 되고 죽어나는 거지. 거기다가 막 경기는 어려워서 애들 취업은 안 되지. 이러니까 진짜 50대가 너무 가엾게 살거든. 그래서 나는 정말 지금이라도 왜 불필요할 정도로 우리 부모들 왜 그런 거 있잖아. 옛날부터 한 해 서려 갖고 애들 가르치는 거 있잖아.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끝까지 가르친다. 근데 끝까지 가르치다가 우리 끝에가 죽어. 그 나는 늘 주장해. 중간까지만 가르치라고. 끝까지 가르치지 말고. 그 끝이 뭐냐고. 나는 돈을 공부의 끝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과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연결이 빨리 되는 애일수록 나는 되게 기특한 애라고 봐. 그리고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슬슬 공부해도 되잖아. 우리가 그랬듯이. 근데 다 공부하고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끝도 없이 가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막 내가 죽어도 끝까지 가르친다 막 이렇게 한서린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우리도 50살 이후에 40년 살아야 되는데 정말 50대가 너무 60대에 진짜 피눈물 흘리지 않으려면 이제 조금 약아져야 돼. 효율을 생각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도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는. 그냥 뭐 좋은 대학 나오면 다 되고 뭐 유학 보내면 다 풀리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사 형통한 키가 없어 자녀 교육에 이제는. 그러니까 좀 이제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서로 효율성 있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리도 90 살고 그러니까. 부모 노릇은 뭐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90대고 걔는 60될 때까지 하는 거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살지 않으면 50대가 잘못하면 우리 너무 비참해진다 노후가. 그래서 50대 남자들이 이제 명분 이런 거 말고 자랑 이런 거 말고 이젠 좀 자녀 교육의 어떤 전체 셈법을 효율에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50대 친구들 만나면 이제. 언니의 따끈따끈 독설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 영상을 열심히 보시면서 여러분 생각을 정리도 하고
또 삶의 자세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확신을 갖고 위로도 받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더 기쁩니다. 얼마 전에 한 댓글을 받았는데요. 댓글을 정말 편지처럼 너무나 길게 써줬는데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분은 영국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선생님, 저는 영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워킹 홀리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영국에 도착했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런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선생님의 말에 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어요. 그 기초자금을 제가 모았고요.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내 돈으로 내가 갈 거니까, 그리고 잘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라며 영국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처럼 정말 제 꿈을 이루고 싶다면 돈이 있어야 했고, 제가 이렇게 당당히 내 돈을 모아서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으로 온 것,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렇지만 학기가 시작되니까요, 18, 19, 20살 정말 파릇파릇한 대학생들이 있는 그곳에서 저는 좌절했어요. 난 왜 이렇게 나이가 많지?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왜 이렇게 부잣집 아들 딸들이 많은 거야? 정말 처음에는 기쁨 반 불안 반이었어요. 그러나 또 그때마다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들었답니다. 영국에서요.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브랜드에서 저한테 초청장을 보내고요. 런던 패션위크에서 사진작가, 영상작가로 3년째 벌써 꾸준히 참여 중입니다. 또 이번 2월에는 인턴십도 시작해서 독학하던 영상 편집도 제가 정말 닮고 싶은 영상작가분 밑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좋은 기회를 잡았죠. 선생님이 우리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처럼 저도 선생님의 꿈을 늘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뭐랄까, 나 이거 읽고 나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강의 내려가는 차 안에서 내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기특하다, 진짜 장하다, 잘 해냈다, 언젠가 정말 프로 대 프로로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그쪽에 가게 되면 보자, 이렇게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멘토로 생각해주고 있다라는 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일 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나한테 좋은 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은 모를 거예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언니처럼 생각하는지. 한 번도 언니라고 부른 적 없어요. 나 그분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랑 띠동갑이에요. 나보다 12살 많습니다. 용띠예요. 제가 지금 55세니까 그분은 몇 살일까요? 67세나 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지금 현재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열심히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가 있어요. 벌써 한 몇 주 동안 가 있어요. 함께 막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나 지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잘 지내다 가겠다고. 그렇게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지, 그것도 순전히 자신의 돈으로 합니다.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정말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내 10년 후가 걱정되죠. 과연 나는 67세쯤 되면 뭐라고 살고 있을까? 나는 과연 60세가 넘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유, 60 넘으면 뭐 푹 쉬어야지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을 보면 뭐냐면 60까지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혼자서 공부한 힘으로 60대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힘으로 더 힘있게 살아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분이 저한테 한 장의 사진을 보냈어요. 파일이요. 뭔지 아세요? 참. 철학과 박사과정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면접을 봤대요. 교수들이 뽑아줄까? 교수들이 다 40, 50대잖아요. 67세 할머니가 벌벌벌 떨면서 면접을 봤다는 거예요. 나 붙어야 되는데 어떡하니? 붙었어요. 세상에 내가 왜 그래? 그만 쉬어. 그랬더니
아니야, 있잖아. 그전에는 공부할 생각이 전혀 안 나더라. 사느냐고 바빠서. 근데 67세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니? 내 살아온 인생을 철학적으로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 인생의 의미는 뭐였는지 정말 제대로 공부해서 정리하고 싶은 생각이 왜 갑자기 들었을까? 너 나이가 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아니? 나를 위한 되게 좋은 생각이 불현듯 새벽에 들어. 그게 계시 같아.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사는 거야. 어머,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10년 후가 너무너무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거 있죠. 아, 늙는 게 아니라 많이 알고 많이 깨닫게 되는 게 내 10년 후구나. 내 10년 후는 더욱더 풍성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내 10년 후를 먼저 살아내면서 나에게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 30대에 아마 불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우, 나는 50대 어떻게 살까? 그랬을 때 김미경이가 사는 걸 보면 아니야, 저렇게 50대에 새로 영어도 배우고 새로운 패션 일도 시작하고 자기 강의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면서 그거를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아, 정말 저는 10년 앞에 그 선생님,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는 10년 후에 내 모습을 살아내고 있는 언니로 생각하는 그분이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언니가 있나요? 누군가 여러분 가까이 그런 언니가 있으면 참 좋겠고, 제가 그런 언니가 되어 드렸으면 참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 누군가에게 그런 언니, 오빠 같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늙어가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많이 깨닫고 많이 무르익고 내 나이 든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앞선 사람이, 앞서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니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언니가 꼭 되세요. 자, 여러분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세요? 입이 가벼운 사람이세요? 우리 흔히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걔는 진짜 입 무거워. 걔는 입사. 또 어떤 얘기 하냐면 입이 무겁다라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바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은 그렇게 입이 무겁고 나의 모든 치부와 나의 고통과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자기 몸에 담고 있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으세요? 그런 친구가 하나 있다라는 건 정말 인생에 어마어마한 그 선물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좋은 선물인 거잖아요. 그거는 저한테는 그런 친구가 다행히 한 명이 있어요. 아, 진짜 누가 봐도 저 어렸을 때부터 늘 친하게 지내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온 걸 다 봤으니까. 근데 정말 그 입이 무겁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엄마 같은 거예요. 완전히 믿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살면은 엄마 같은 친구가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입이 무겁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모든 걸 다 터놔도 나의 약점이나 나의 힘든 걸 다 터놔도 엄마가 이걸 갖고 무슨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나한테 혹시 이 일로 잘못될까봐 늘 더 지켜주려고 애를 쓰지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는 나보다 30살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얘기했다가는 뒤지게 혼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친구는 어때? 어머 이렇게 같이 맞장구는 쳐주고 같은 또래니까 다 이해하면서 엄마처럼 그걸 내 마음에 탁 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서 팀장은 있어 그런 친구?
있는 것 같아.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엄마가 2명 있는 효과거든. 그 30년 된 엄마, 나를 놔주고 30년 된 큰 사랑의 엄마가 있고, 그러나 또 하나의 큰 사랑이 뭐냐면은 내 또래의 엄마 같은 사람. 진짜 필요해. 그게. 다 내 또래 같이 홀라당 발라당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푸근한 친구가 하나 있어야지 사람이 정서적으로 되게 안정이 되거든. 친구 10명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사실. 그런 친구 하나면 되는데.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거 너무 행복하거든요. 진짜. 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여태까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얘기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나를 그렇게 엄마 같은 친구로 여겨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고 집에 돌아와서 했어요.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 이야기를 내 몸에 담는 것이다. 내 몸에 담는 것이다.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그분이 알 일은 없죠.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내 몸에서 나갔다라는 건 신뢰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이 말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지켜주는 일. 그렇게 나를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누군가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또 하나의 엄마를 갖는 효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한 명씩 다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외롭고 나의 힘든 걸 나 혼자 내 몸에 담고 있자니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뭐 이게 뭐 꼭 정신과 갈 일은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하고 나면은 훨씬 더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말하는 것만으로 훨씬 더 고통도 줄어들 것 같은데 누가 어디 갖다 얘기할 데가 없어. 이게 사람이 얼마나 슬퍼요. 근데 우리가 서로 외롭게 각자 살아나가는 이 상황에서 정말 내가 누군가의 말을 받아주고 그 엄마처럼 이렇게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어진다면 나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참 나이가 들어서 그런 친구는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그런 친구 있으면은 그런 친구가 얼마나 귀한 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나중에 뭐 밥이라도 꼭 사주고 해주세요. 그런 친구 정말 세상에 만나기 여기 각자 다 있다 그랬지 지금. 그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지. 언젠가 걔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 엄마. 왜냐면 이게 뭐냐. 내 심리적 감정의 엄마거든. 내 또래 정말 엄마한테 말 못할 이야기 다 들어주면 다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상담도 해주고 그러나 어디 가서 그거 갖고 나를 헐뜯거나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상황으로 절대 만들어주지 않는 애. 이런 친구는 정말 이게 소울메이트거든요. 엄마 같은 사람 이게 소울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시면은 언제 한번 엄마라고 엄마 이렇게 불러갖고 그 밥 사주시고 중요한 거 서로 배신하면 안 돼요. 서로 엄마 역할 확실하게 정말 엄마다운 역할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와 나는 이렇게 탄생으로서 맺어졌지만 이런 엄마 같은 친구는 세상에 둘이서 어때요? 서로 주고받는 신뢰로 수십 년간 쌓아온 거잖아요. 이거 무너지면 이거만큼 슬픈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어서 참 사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나도 또 누군가에게 또 한 명에게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요. 엄마 같은 친구 하나 잘 사귀어 보세요. 그런 친구 하나가 훨씬 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든든한 친구 하나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동창회들 나가면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도 안 변했다. 뭐가 안 변해요. 다 늙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들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는 게 참 서로 안정감이 오고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각자 사느냐고 바빠서 못 모였다가 요즘 뭐 남자건 여자건 동창회에 자주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도 친구들끼리 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중국집에서 뭐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날의 대화는 어찌하다 보니까 제2의 창업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다소 심각하게 되는 거. 이제 한 친구가 54세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죠. 뭐 은퇴가 하고 싶었겠습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과연 그 친구가 재기에 성공을 할까? 두 번째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제대로 잘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이 친구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 친구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죠. 왜 부러워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서 굉장히 방황을 해요. 은퇴냐 아니면 제2의 현역이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2의 현역이 된다라는 거. 우리 정말 원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사실 55세라는 나이는 은퇴하기에는 너무너무 젊은 나이죠. 사실 60이라 할지라도 은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너무나 어린 나이예요. 마치 진짜 어린 나이에 너무 젊어요. 우리는 정말 뭔가 제2의 현역이 되고 싶은데 근데 막상 제2의 현역으로 뛰고 싶단 말이에요. 뛰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세상의 룰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커리어를 갖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무엇인가 창업을 하자니 이거는 완전히 다른 룰로 던져지는 거죠. 새로운 룰이 적용돼 있는 세상으로 내가 갑자기 확 던져지는 게 은퇴인 것 같아요. 사실 은퇴 전의 삶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0년간 한 직장을 다녔다는 건 어쨌든 같은 룰에서 같은 룰이 적용되는 데서 내가 쓰임을 받아진 거잖아요. 그럼 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뭐 30년간 그 회사 다니는 동안 그 은퇴 후에 어떻게 살까? 그럼 준비를 하지 왜 안 했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현재 내 생계를 위한 필요한 돈 혹은 내 생계를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쓰임받는 어떤 능력 증명을 위해서 에너지를 반만 써도 되나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 미래를 위한 준비에 써도 되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건 우리 50대가 현재를 유지하는 것 있잖아. 나의 현재의 커리어, 나의 현재의 경제적 능력을 유지하는데 내 에너지의 100을 다 써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현재를 유지하는데 100을 다 쓰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가 사실은 다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퇴라는 것을 준비하는 건 대부분 몇 년 전에 준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퇴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은퇴 직전 한 달 후에 그걸 막상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퇴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은퇴 후로 던져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만약에 은퇴 후로 던져지면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가보면은 정말 은퇴하기 싫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자존감이요. 죽을 때까지 나이 60이 되건 70이 되건 내가 되게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이 감정이요.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요. 왠지 아세요? 늙으니까요. 건강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몸도 늙고 그 쉐입도 늙잖아요. 나이가 든다라는 건 젊음이 사라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자존감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나 진짜 쓸모있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나이 든 사람에게 늙어가는 몸에게는 사실은 더 필요한 감정인 거죠. 이걸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게 되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는 26년째 강의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이 판이 바뀌었는지 아세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난 30년간 느꼈던 것보다 최근 5년이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나도. 그래서 둘러봤어요. 도대체 내 주위엔 뭐가 바뀌었지?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가만있어 봐. 4차 산업혁명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몰랐더라고요. 이걸 엄청나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 컨텐츠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룰이 많이 바뀌었냐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람들이 나보고 유튜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 애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유튜브가 애니메이션하고 무슨 게임하고 이런 젊은이들이 노는 공간이지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거죠. 나도.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최근 5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뭐가 변화가 왔을까요? 새로운 룰로 컨텐츠 시장의 짜임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강의하러 오프라인으로 직접 기업체를 찾아가거나 방송국에 가서 강의를 해야만 사람들이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굳이 방송국에 나가서 강의하지 않아도 유튜브에서 매일 생방송을 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내 컨텐츠를 제공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매일 만날 수가 있어요. 굳이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지 않아도 전 세계 사람들이 나와 동시에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는요. 내가 강의하고 있는 30년 동안 플랫폼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내가 나가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플랫폼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최근에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참나 공부를 합니다. 노트북을 새로 사고 영상을 편집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영상적으로 잘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영상적으로 사고하고 영상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상공간이지만 실제로 나한테 존재하는 공간으로 24시간 나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제가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같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이 50대라면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은퇴하기 싫죠? 은퇴하기 너무 젊죠? 그죠? 뭐 하고 싶으세요? 제2의 현역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돼야 돼요. 꼭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뭐가 없어요? 열정이 좀 없죠. 불안하죠. 지금에서 뭐가 되겠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20대 때는 지금보다 가진 게 훨씬 없었었죠. 우리 청춘 때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뭐가 가진 게 있어요. 우린 그래도 지금까지 30년 경험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든 그래도 살만한 공간도 마련했고 뭐 좀 이렇게 그래도 20대보단 가진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우리 20대 때 어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마 열정을 썼나 봐요. 가진 게 그것뿐이니까. 우리 열정 하나로 30년간 여기까지 왔잖아요. 20대 때는 이런 생각 했었죠. 그리고 열정을 내지 않으면 안 됐었어요. 절실했어요. 생각해봐요. 남자분들 생각해봐요. 군대 갔다 와서 28살이야. 아, 가만있어 봐. 내가 58세까지 뭐 해야 되지? 어? 그 30년을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지금 우리 55세죠? 우리 90 넘어서 가요. 그렇게 일찍 안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몇 년 남았어요? 40년 남았어요. 우리 20대 때는 첫 번째 우리에게 있을 그 3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렇게 열정을 다 쏟아붓는데 우리 남은 40년은 뭐 세월 아니에요? 시간 아니에요? 더 품격 있게 더 멋지게 마지막을 살아야 되는데 왜 열정을 안 낼까요? 20대만큼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제2의 청춘인데 반드시 내야죠. 여러분 20대부터 50대까지 30년보다 55세부터 90까지 30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나 안에 있는 모든 열정과 그리고 우리 또 가진 거 있잖아요. 30년의 그간의 노하우, 경험, 나에게 축적된 컨텐츠 거기다가 뭐만 필요해요? 이제 20대의 열정을 가져오셔야 돼요. 그때 내지 못했던 열정조차도 우리는 지금 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은퇴라는 말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은퇴야. 아니요. 우리 은퇴라는 말 쓰기에 너무 젊어요.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은퇴라고 쓰여있는 말을 막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막 수풀을 헤치듯이 막 뒤집어 보면 그 끝에 이렇게 써있는 거 하나를 보물처럼 발견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저 따라서 하세요. 제2의 현역. 그러니까 우리는 은퇴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은 뭐예요? 은퇴라는 문이 아니고 제2의 현역이라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품격 있게 다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으로 50대, 60대, 70대 한 번 더 살아내야 되잖아요. 저도 그걸 위해서 되게 애쓰고 있어요. 5년 전부터 패션 공부도 하고요. 2년 전부터 영어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유튜브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이 10대부터 또 이렇게 60대, 70대 많은 분들과 이렇게 동시에 소통하면서 살아나가고 있고요. 쓸모 있는 사람으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내 두 번째 현역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내 열정을 다 내는 중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제2의 현역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50대는 자기 자신, 나 스스로에게 충분히 희망이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스스로 희망이 될 수 있는 나이 50대이십니다. 물론 60대도 포함이고 70대도 들어오세요. 여러분 제2의 현역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